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사, 경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정승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랫폼 레볼루션 3장 아키텍처, 플랫폼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레볼루션 3장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키텍처, 플랫폼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이제 플랫폼의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이들이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를 지지해야만 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플랫폼은 사용자들을 위한 가치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네트워크 효과 역시 미미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설계 방법은 플랫폼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의 교환은 무조건 용이하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상호작용은 정보의 교환에서 시작하며 플랫폼 비즈니스는 반드시 정보의 교환이 용이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를 교환하는 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보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레딧이라는 플랫폼이고 다른 것인 쿼라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둘은 이제 정보 교환이 가장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딧 같은 경우 이제 뉴스 포털 중심으로 뭐 토론 같은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쿼라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랑 약간 비슷하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서비스 교환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아이템인 가치 단위를 이제 쉽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령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유튜브의 사례를 책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이 가치 단위라는 게 약간 좀 이제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사진이나 링크, 그리고 개인적인 소식, 뉴스 등을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가치 단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이제 더 심플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가치 단위로 해서 교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심, 명성, 영향력, 평판도 교환 가능하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교환될 때 화폐 형태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장에서 나왔던 이제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거는 이제 다 화폐로 이제 대금이 지불되는 형태인데, 다른 형태의 가치가 존재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관심이나 이제 명성, 영향력, 평판 같은 건데요. 가령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팔로우를 하면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따로 이제 팔로우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증대되겠죠. 그럼 이제 그 무형의 영향력으로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은 다른 가치를 이제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플랫폼이 또 이제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제 트립 관련된 이제 조언을 함으로써 해준 사람이 이제 평판을 확보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플랫폼 성패 관건, 핵심 상호작용의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핵심 상호작용이 이제 잘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핵심 상호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핵심 상호작용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참여자, 가치 단위, 필터의 세 가지 요소가 그 플랫폼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명확하게 되어야 하며 핵심 상호작용을 간편하게, 매력있게, 그리고 가치있게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플랫폼은 참여자, 가치단위, 필터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참여자에 관해서 참여자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상에서 핵심 상호작용의 두 참여자는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와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관계가 독특해서요. 같은 사용자가 다른 상호작용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 좀 약간 모호한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같은 사용자,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같은 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빌려주는 집을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상호작용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자의 사례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페이스북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의 상호작용,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참여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플랫폼 성패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치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치 단위는 이제 핵심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상호작용은 정보의 교환에서 시작하며 이때 정보는 참여자에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핵심 상호작용은 생산자에 의해 가치 단위가 만들어지는데요. 가령 이제 이베이의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베이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국제적인 규모의 오픈마켓이 되겠는데 생산자가 이제 판매할 물건을 이렇게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품 정보를 올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구매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운영이 됩니다. 이때 여기 나타나 있는 가치는 참여자한테 이제 서로 가치 있는 것이겠죠. 생산자는 이제 소비자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잘 게시를 해놓고 소비자는 그 핵심 가치 단위를 통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단위 역시 플랫폼 성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는 가치 단위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좀 약간 이름만 들어서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필터는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형태의 소프트웨어 기반 도구로서 사용자들이 적절한 가치 단위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검색어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용자들은 검색어와 관련된 필터를 통해서 특정 가치 단위를 찾아낸 다음에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검색어도 이제 필터의 한 예이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예를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 아마존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 어떤 카테고리 들어가는 것 이건 역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필터링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터는 이제 가치 단위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치 단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 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생산자가 만들어낸 가치 단위의 재고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보 공장이자 가치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적인 것은 가치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면서 그거를 많이 폭발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플랫폼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단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필터가 가치 단위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차단할 수 있게끔 설계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시키는 플랫폼의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요. 플랫폼의 목적은 핵심 상호작용을 가능한 한 극대화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플랫폼은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끌어오기, 촉진하기, 매칭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끌어오기 관해서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끌어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방문하거나 가입하는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피드백 고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피드백 고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일 사용자 피드백 고리고 다른 하나는 다중 사용자 피드백 고리인데요. 단일 사용자 피드백 고리는 플랫폼 인프라에 내장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관계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할 때 사용자가 어떤 거를 검색을 했는지 분석을 해서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맞게 그걸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검색하면 그에 따른 정보가 축적되고 그에 따라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만큼 이제 사용자들이 반복 사용할수록 의미 있는 정보가 나타난 것이 단일 사용자 피드백 고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중 사용자 피드백 고리는 생산자 활동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소비자 활동이 다시 생산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와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은 플랫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이건 페이스북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가 어떤 글을 게시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답글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상호 활발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의미 있는 끌어오기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플랫폼에서는 이제 무형의 통화가 거래되다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통화의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거 역시 페이스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페이스북 초창기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 글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았겠죠. 하지만 현재라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촉진에 관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가치 창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다만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할 원칙을 설계할 뿐입니다.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야 하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가령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 놓았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이제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불법 광고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칭에 관련돼서 매칭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연관성과 유용성이 높은 정보를 교환하며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매칭에 만족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최적 매칭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양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제 플랫폼 디자인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책에서는 이제 로그인할 때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그인 방식을 통해서 로그인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이제 보이다 보시 이제 구글을 통한 로그인, 페이스북을 통한 로그인, 트위터를 통한 로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만큼 이제 개인정보 확보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상호작용이 창출되도록 디자인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호작용의 창출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점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처음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했냐면 서로 약간 인맥 쌓기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맥을 쌓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플랫폼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서로 이제 구직 채용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계 리더를 몇 명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보 생산을 하도록 그런 플랫폼으로 점점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점을 좀 더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사용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가치 단위를 바꾸기. 그러니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인맥, 그리고 토론, 채용, 정보 생산, 이런 식으로 가치 단위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새로운 범주의 사용자들을 유인한다 라는 점에서는 이제 링크드인이 4가지 형태로 가치 단위를 바꾸면서 새로운 범주의 사용자가 점점 유입된다, 이런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새로운 유형의 가치 단위를 교환할 수 있도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맥, 토론, 채용, 정보 생산 이런 식의 가치 단위를 교환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새로운 범주의 사용자들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용자 그룹의 회원들을 필터링한다 라는 점은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 생산에 관련해서 링크드인은 업계 리더로 몇몇 분 특정 참여자만을 선정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창출 가능하다라는 점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단대단 원칙을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단대단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기능과 상호작용 추가가 플랫폼의 유용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과도한 복잡성은 플랫폼 이용에 저해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단부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씩 허용하면서 핵심 플랫폼을 천천히 바꾸는 것인데요. 단대단 원칙이란 네트워크 작동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지만 특정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활동은 네트워크 중심부가 아닌 종단에 위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플랫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책에서는 어떤 사례를 들고 있냐면 그 윈도우 XP와 윈도우 비스타를 비교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근데 윈도우 XP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걸 이제 잘 모아놨다면 비스타는 이런 걸 되게 특정 사용자들한테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제 섞어놔서 핵심에 위치해놔가지고 단대단 원칙을 어겼고 그에 따라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단대단 원칙을 적용해서 핵심은 아니지만 특정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활동은 네트워크 중심부가 아닌 종단에 위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듈화입니다. 모듈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설계되었으나 통합체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구성 단위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하여 하나의 전체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 책에서는 API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API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상호 이제 독립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일정한 표준 규격을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요. 옆에 밑에 사진을 보듯이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 각각은 되게 독립적이면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식이 바로 모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로 일체화된 아키텍처를 만드는 기업은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나중에 확장시켜 나가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을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듈화를 통해서 속도는 조금 느려도 이렇게 나중에 확장성을 늘리는 방식이 좋다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원칙은 재설계입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스템을 모듈화 구조로 완전히 변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과거 인텔의 CPU에 관해서 사례를 들고 있어요. 과거 인텔의 CPU는 성능이 이제 계속 향상되었음에도 구식 표준을 따라 운영돼서 실제 사용자들이 성능 향상을 느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인텔은 이런 경우에 완전히 재설계를 통해서 신식 표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아예 재설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한 디자인 원칙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티 디자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을 이제 플랫폼 소유자,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들이 통제하는데요.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플랫폼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례로서 그 해시태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래 트위터에서 이제 해시태그가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트위터에는 원래 자체적인 그 발견하기, 뭐 검색하기 이런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것을 좀 찾고 싶어 이런 목적 하에서 이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보조 검색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들끼리 이렇게 안티 디자인으로 새롭게 자체적인 디자인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안티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플랫폼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살펴보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잘 사업 구상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